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봉수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봉수님.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 저번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언니분의 간단한 설명부터 해주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이리십니다. 봉수죠. 저번 이야기 무당 언니를 소개를 하자면 네. 대학생 때부터 알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신을 받은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주변에 일이 있을 때나 자기의 일이 터질 때나 경고성으로 할머니가 속삭이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뭐 얼굴도 이쁘고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만 들어보면 되게 좋았지만 말하는 성향이 조금 노래가지고 동기들과 친하진 않았다가 우연히 저랑 과제를 같이 할 기회가 생겨서 가까이 하게 되었고 저한테 과제 도움받은 일이 고맙다면서 그때 마침 고민하고 있었던 신체의 좀 안 좋은 부분이나 제 영가가 왜 붙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있었던 문제도 해결해준 일로 이제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그 언니가 있고 오늘은 그 언니랑 알고 지내면서 있었던 일들 중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뭐 하여튼 간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일도 한 8년?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남사친 중에 고릴라 닮아가지고 릴라라고 할게요. 이제 그 릴라라는 남사친은 학교 졸업 직전에 알바를 하면서 알게 되는데 얘가 이제 정말 와 인터넷에서 나올 정도로 불우한 환경에서 삼형제로 자란 애예요. 어허. 아빠는 맨날 엄마 때리고 돈 구해오라고 윽박 지르고 결국 그거를 못 이기셨으니까 이제 두 분이 이혼을 하셨는데 그 폭력을 막아줄 어른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릴라 형 그리고 릴라한테 폭력이 갔었다가 릴라 형과 릴라가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돈 구해라고 똑같이 한 거예요. 네. 뭔 놈이 돈 들일 학교냐. 대학 안 된다. 성적이 됐음에도 이제 학교도 안 보내고 뭐 너 노가다나 뛰어라. 아 아니다. 너 노가다 뛰면 사대보험 안 돼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공장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출 다 땡겨와라. 뭐 안 그러면 너 맨몸으로 다 쫓아낼 거다. 근데 그때 당시 얘가 이제 아무리 성인이라도 20살이면 애잖아요. 네. 아빠가 돈 안 갖고 오면 쫓아낸다고 하니 어쩌겠어요. 해야지. 그래서 그 애가 그 나이 때까지 회생까지 할 정도로 완전 밑바닥을 치고 저는 못 버티겠어서 결국 엄마한테 연락을 하니까 이제 릴라는 엄마가 이혼 후에 재혼을 하셨는데도 정말 감사하게도 새아버지 되시는 분이 안타깝다고 흔쾌히 입적을 해주셨대요. 예. 그렇게 잘 살다가 아까 삼형제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릴라랑 저는 동갑이고 그때는 이제 학기 졸업하고 나서 알바할 때였으니까 어린 나이인데 생분에 두고 온 형, 동생 2명 중에 갑자기 형이 죽었다고 저희랑 한두 살 차이인데 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두고 온 막내는 괜찮나? 그것도 아니었고 그 막내가 당시에 미성년자였는데 벌써부터 소년원도 가고 전과도 있고 좀 가족이라도 가까이 하면 안 될 부류? 이제 릴라가 장례를 치르고 뭔가 좀 막막하잖아요. 인생에 빚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릴라가 성격이 쉽게 MBTI로 예를 들면 완전 T 중에 T라서 신점 믿고 그럴 애는 아닌데 이제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우울하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힘들면 어디로 의지하겠어요. 뭐 술도 있겠고 담배도 있겠고 하겠지만 뭐 제일 편한 건 종교, 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사주 신점을 보고 싶은데 진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무당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사자들도 너무 막 판을 치니까 릴라가 저보고 봉수야 혹시 사주 신점 잘 보는데 아냐 하면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언니가 딱 생각이 나니까 야 잠깐 기다려보라고 내가 진짜 기깔난 언니 있는데 그 언니랑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볼게 해서 저랑 언니랑 릴라 이렇게 셋이서 술자리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공부하는 게 저는 있었어가지고 알바를 하면서 비교적 시간이 널널한 상황이었고 릴라는 이제 좀 그때부터 상황 좀 해결해보겠다고 일을 막 투잡 쓰리잡을 하니까 저희가 맞추는 게 편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릴라 동네로 가서 술을 먹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언니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내가 사주 봐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고. 그래서 뭐 언니 왜 그래 그냥 가서 재밌게 놀고 술 먹고 하면 좋지 하면서 달래면서 갔는데
부른 약속 장소로 가보니까 이제 룸 형식의 일식집 있잖아요. 거기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릴라가 한테 릴라야 나 도착했어 언니랑 어디로 가면 돼 하니까 내가 내려갈게. 내려오면서 언니랑 인사를 하게 됐는데 언니가 갑자기 눈을 땡그랗게 뜨다가 표정을 바로 정리를 하면서 살짝 웃으면서 아이고 손주 나오시는데 같이 마실 나오셨구나. 근데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이 어디 마실 한번 갔다 오시지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누구 있어? 없는데? 하니까 언니가 입 닥쳐 넌 아는 척하지 말고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언니 성질머리 아직도 저러네 이러고 들어갔죠. 릴라는 그때 당시 못 들은 것 같고 아무튼 지간에 이제 룸 형식의 일식집이면 좀 꽤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저희 배려한다고 릴라가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좀 조용한 데로 데려간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런 데 있으면 음식도 맛있고 좋은 술도 있으니까 좋은 사케 시켜가지고 한두 잔 들어가고 또 릴라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싸바싸바 잘할 거잖아요. 먼저 릴라가 막 누님 제가 술 한 잔 따라 드릴게요 하는데 언니가 왜 그래 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그래도 난 같은 여자인 봉수한테 한 잔 받을래. 신 받은 사람은 함부로 남자한테 술 받아먹는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중간에서 저 언니 또 왜 저러냐고 그냥 받아먹지 쟤 민망하게 하면서 저는 열심히 옆에서 술 채우고 릴라는 뭐 그러시냐고 괜찮다고 하면서 딱 기분 띄워주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언니도 뭐 일단 사주를 봐주겠다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 년, 일, 시, 이름 하더니 언니가 이름 이거 맞아 릴라야? 하니까 맞아요 하니까 너 릴라 초년기에 이혼수가 있네. 너 그래서 개명했어? 하니까 네 맞아요 개명했어요. 그게 다 나와요? 신기하다 하는데 언니가 갑자기 딱 굳으면서 근데 너 위에 누구 있어? 우리 할머니 말로는 니네 형 있는데 지금 안 보인다네? 릴라 너랑 너네 부모님 이혼하시면서 너랑 찢어지고 그랬어? 하니까 릴라가 정색부터 빨죠. 봉수 네가 말했냐고. 아니라고 내가 이걸 왜 말하냐고. 갑자기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갑자기 언니 뭐 사주 보는데 얘 신상 이렇대 이럴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언니가 뭐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우리 할매가 그러는데 니네 아버지 쪽 형제들도 다 갔는데? 요즘 현대의학도 발전했는데 이 나이에 이렇게 갈 리가 없다. 아까 있었던 분은 할아버지로 보이시고 왜 너희 아버지 형제들이 다 일찍 갔냐 하더니 릴라가 그러니까 이제 놀라서 지도 말을 못하는데 언니 아랑곳하지 않고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할 거 없이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할아버지 돌아가가지고 그랬어? 그럼 이혼한 아버지 빼고 다 돌아가신 거야? 하니까 릴라가 더 놀래죠 거기서. 형제관계도 맞춰 아빠 빼고 다 죽은 것도 맞춰. 근데 이게 저는 친구라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알 리가 없잖아요. 뭐 알바에다 만난 친구인데 신기하다. 야 진짜 이 언니 신발 좋다. 나 그 다음엔 내가 봐야겠다 하고 와 이 언니 옛날처럼 내 친구라고 안 들이박네 이러고 그냥 있는데 언니가 근데 릴라야 이건 내가 사연 들어봐야겠는데? 너한테 붙은 영가가 아까 그 할아버지밖에 없고 아니 현실적으로도 그때 당시 20대 초반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때 삼촌 때가 나이가 들었으면 얼마나 들었겠어요. 네. 뭐 그렇게 정상적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한 명만 죽었으면 몰라 다 죽었다고 하니까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니까 언니가 야 이건 나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무당이라고 해서 그거 다 맞추는 건 아니야. 그거 다 맞추면 사람 풀어서 네 뒷조사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릴라가 뭔 소린지 모르죠. 난 말하라는 거 다 말했는데 나 진짜 모르겠는데 하니까 그 언니가 정색을 하면서 야 너 진짜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너 살면서 누구 해코지 하거나 하다못해 뭐 동물학라든지 생명을 함부로 해하거나 그딴 거 없어? 하니까 릴라가 나 답답하네. 진짜 뭐 하나도 없다니까요? 누나 저 누나가 말한 대로 쓰레기도 하나도 안 버렸고 제가 뭐 막 고릴라라고 불린다고 막 덩치 이만하고 그래도 막 누구 괴롭히고 그런 거 한 번도 없었다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아차 싶었던 거죠 릴라가. 혹시 그 해코지한 게 사람 말고 동물이나 아니면 다른 뭐 식물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냐고. 근데 이게 내가 한 거는 아니기는 한데 하면서 말을 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그래 네가 한 게 아니더라도 아는 거 없냐 나도 궁금해서 미치겠다고 이렇게 인생 자체를 다 조져버리는데 뭐가 없을 수는 없다. 근데 하나 예상 가는 게 있기는 한데 진짜 이건 아니길 빈다. 근데 뭐 아닐 수도 있고 이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 내가 예상하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니니까 한번 말을 해봐라. 뭐 아는 거 없냐? 하니까 이제 릴라가 이거 사실 나도 그때 당신은 내가 상황을 잘 모른다. 그때 나 태어나기 전이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고기를 안 드셔. 그 이유가 릴라는 어머니가 릴라 임신 중이셨을 때 이제 릴라한텐 친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농사를 짓고 사셨는데
그때 진짜 완전 큰 사슴을 잡으셨대요. 자기들끼리 밭에 이제 고구마나 이런 거 심으면 멧돼지가 그런 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막으려고 쳐놓은 돛에 웬 소만한 사슴이 걸렸더랍다. 근데 그때가 뭐 한 1, 20년 전이면 뭐 사실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그럼 이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속이나 했겠냐고요. 그때는 식품위생이나 법 이런 것도 뭐 있더라도 단속도 안 하고 개인적인 그 인식 자체도 좀 낮고 그럴 때라서 하여간 이제 그렇게 큰 동물이니까 어른들한테는 이게 크면 클수록 이거 어디에 이렇게 좋다더라. 아니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그렇게 산채로 도축을 해서 먹었다는 거를 보고 릴라는 엄마가 그 뒤로 비위가 상해서 고기를 못 드셨대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신기하다 하고 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자기 지갑에서 현금 다 꺼내고 제 지갑에서도 현금을 다 꺼내서 올려놓으면서 네. 야 봉수 너 일어나 나가. 너 이제부터 릴라 볼 생각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거기 알바? 그만둬. 그리고 나도 그래 오늘 술 내가 산 칠 테니까 너도 말하지 마 하면서 이제 테이블 위에 돈 싹 올려놓고 저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언니가. 예. 그 막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를 끌고 나가는데 힘은 또 왜 이렇게 세. 어버버 하면서 이게 잡혀가는데 거기서 릴라는 이제 들을 거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누나 나 도와준다며 하면서 이야기 다 들어놓고 술을 뭐 얻어 먹었잖아요 하면서 언니 손목 붙잡고 늘어지고 막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다 쳐다보던 말던. 와, 나 이게 중간에 이거 잡혀가지고 이거 아수라장이지. 뭐야 이게 정신이 없는데 언니가 릴라한테 그 덩치 큰 애가 그 조그마한 손을 세게 잡든 말든 막 피식피식거리면서 야 내가 무슨 니한테 언제 술을 얻어먹었다고 그래?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저한테만 술 받겠다 했잖아요. 남자한테 술 안 받는다고. 맞지. 근데 이게 부끄럽다고 내숭 떤 게 절대 아니라 이 언니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사주를 이렇게 본다고 듣다가 이상한 게 있으면 내 빼버릴 생각이었는지 어쩐지 처음 봤을 때도 이제 먼저 도움 받았으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까 도움을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쾌히 한다고 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했는데 언니가 말을 이으면서 내가 너 만나면서 너한테 술 한 잔을 받았니? 아니면 뭘 받았니? 너 내가 술값 냈잖아. 줬잖아 봉수랑. 그리고 네 나한테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으면서 뭘 바라해 나한테. 그냥 너랑 나랑은 오늘 젊은 애들이 만나서 술 먹고 논 거다. 뭘 그렇게 오바를 싸냐. 난 그냥 네가 하도 힘들다길래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무슨 업보가 있길래 그거 들으러 온 거라고 너랑 술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빈정거리는데 보통 그럼 거기서 막 화를 내던지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저 언니 옛날부터 느꼈지만 인성 지렸다 하고 있는데 릴라가 차분하게 대답하는 게 누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칼잡이랑 무당한테는 뭐 받는 거 아니랍다. 한번 우리 다시 술 먹던 방 가봐. 내가 누나가 놓고 온 돈뭉치 털액이라도 건드렸나. 누나 나름대로 머리 쓴 거 같다는 거 같은데 어쩌냐고. 나 엄마 말 되게 잘 들어가지고 나 지금 여태 나온 값 이미 선불로 예약하면서 다 지불했다고. 그러고 누나 불러서 술 먹인 거다 하니까 언니가 이제 역으로 당한 거죠. 뭐야 이건 또. 그래서 언니가 얼굴이 사람이 진짜 열이 미친 듯이 받으면 저렇게까지 시뻘개질 수가 있구나. 여자 이마에 핏줄이 튀어나온 것도 처음 봤거든요. 예. 근데 막 그렇게 울그락 푸르락 하다가 한숨을 막 푹 쉬더니 어른들이 과자를 입에 물고 한 10분간 자기를 좀 후후 하시다가 그 언니가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당했다. 그래서 내가 방법은 알려주겠는데 너 이거 진짜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할 수 있냐. 네. 별거 아니긴 한데 이 방법대로 하면 부모님이 말릴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너 할 거냐고. 할 수 있냐고. 어디서 들었던 것처럼 사주를 바꾼다 아니면 역으로 살을 날리는 거다 이딴 개짓거리는 말도 안 되고 말이 되더라도 난 안 할 거라고. 그런 방법이 아니긴 한데 너 할 거냐. 어려운 일 아니다 하니까 어떡해요. 릴라는 이제 여태까지 비참하게 살았고 그거 다 맞춘 용한 무당 있는데 지푸라기 잡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 언니 달래고 하란 달에 다 하겠다고 해서 그 아까의 룸으로 들어갔는데 언니가 이제 말을 잇는 게 그렇게까지 큰 사슴이면 영물 정도로 본다. 맞죠. 근데 니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영물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막 신선히 키우는 동물일 수도 있고 영험한 동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영물이라도 이게 잡혀 먹든지 막 나쁘게 죽은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난리를 피우진 않는다고. 지금 잡혀 먹는 건데 이렇게 난리 피울 게 아니다. 너네도 배웠지 않았냐 초등학교 때 먹이사슬. 아무리 영물이라도 그 또한 자연의 일부라서 섭리를 잘 받아들여. 지가 아무리 날고 길고 얼마나 똑똑하던 간에 내가 나이를 들든 잡혀서 먹든 간에 크게 하늘 안 가진다. 자기도 받아들인다. 이게 자연의 섭리라고.
내가 아까 일어난 이유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긴 하는데 감히 예상을 하는데 너 지금 그것만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니네 엄마가 그때 보셨다며. 지금 전화 걸어서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언니가. 릴라한테. 그래서 이제 릴라는 전화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게 돌비님도 그렇고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사람이던 생명 뭐 누구를 통틀어서는 뭐가 제일 한이 맺힐 것 같아요? 새끼 벤 동물을 그렇게 한 건가? 맞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나를 죽였다든지 예. 재물을 뺏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게 아무 필요 없이 그냥 제일 한이 맺히는 게 새끼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부모 보는 앞에서 자식 새끼 죽이는 게 그게 제일 한이 맺히는 거래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통화가 연결됐는데 릴라네 엄니 말씀대로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이 난다. 그 사슴이 크기도 크긴데 새하얀 게 되게 이뻤다. 그때 그 당시에 어른들이 이제 산채로 도축해야지 더 신선하다면서 배를 그대로 갈라버렸는데 안에서 커다란 양막 덩어리가 나오더라. 예. 그 양막이 흘러나오는데도 그 사슴은 살아있었고 양막 안에 새끼 사슴도 꿈틀거리는 게 아직도 충격이고 나 그때 충격으로 유산할 뻔했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기를 못 드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잔인하잖아요. 뭐 애기한테도 그래도 잔인한 건데 언니가 듣고 한숨을 막 쉬면서 자기 새끼 죽였으니까 이제 당연히 날뛰면서 그 집안 장손들은 다 씨를 말려버리려고 작정한 거라고. 이제 내 새끼도 잃었으니까 내가 보살필 후손이나 남길 후손이 없지 않느냐. 종족보존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나의 그 존재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잃을 게 없다. 이건 솔직히 어느 누가 와도 못해. 이전 참여 때 제가 삼신할매가 생명을 관장하고 뭐 이제 그런 쪽으로 프라이드가 세다고 해야 되나? 어떤 이유든 간에 자기가 준 애는 함부로 뭐 낙하든 죽이면 안 된다고. 네. 그것 때문에 노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면 나쁜 신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반대로 산모와 아이들을 보호하고 새 생명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작이라 할 정도로 힘이 센 신이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사주나 신점 볼 때 애기 성인들 때는 사주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차피 여러 신들이 아이를 보호하고 또 부모 그늘 아래 있으니 사주가 굳어지지가 않아가지고 함부로 열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안 보이니까 정확한 것도 아니니까. 아무튼 간에 거기서 이제 릴라가 그나마 삼신할매 덕에 어릴 때 비명행사 안 하고 버틴 거라고 성인이 되니까 그걸 못 참겠는 영물이었던 악귀가 다시 날뛴 것도 있는데 왜 성인이 되어서 건드리는 이유가 삼신할매 입장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은 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신 중인 영물인 거 뻔히 알고도 잡아 죽였으니까 곱게 보일 리도 없어가지고 릴라가 성인이 되자마자 손을 털었다. 자기가 자기 사주 이끌어 나갈 성인이니까 새끼 이름 어미 마음은 달랠 수도 없고 그러지도 못한다. 막말로 새끼 잃은 거 네. 달래준다고 달래질 리도 없겠거니와 자기 새끼 죽인 사람이 가족인데 그게 곱게 보일 리도 없고 이제 아무 의미 없다. 그렇다 해서 방법이 아예 없나? 딱 하나 있는데 이건 어디 가서 뭐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시간 지났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천만다행인데 그 어머니는 고기를 안 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뱃속에 릴라가 있었고 그럼 엄마와 릴라는 손을 안 댔죠. 예? 영물을 죽인 주체는 이제 릴라의 친조부, 그러고 나눠 먹은 릴라의 생부 형제들, 그리고 릴라 형인 거고 게다가 릴라의 어머니는 아까 말씀드렸듯 이혼하셨으니까 이제 그 집안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한 엄마를 따라가고 또 진짜 천운으로 계명도 했으니까 아직 악귀가 못 찾은 거라고. 오. 원래는 내 보는 앞에서 내 새끼 죽였으니까 니네도 똑같이 당해야지 이치에 맞는 거라면서 먼저 이제 할아버지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형제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 다 돌아가셨고 그 다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예. 그러면 이상하게 아버지는 왜 유일하게 살아남았는가? 자식 있는 집이 그 집밖에 없으니까 아비 보는 앞에서 자식들 다 데려가려고 참은 거라고. 릴라는 이것까지 맞추니까 뒤집어지죠. 그래서 이제 방법이 뭐냐 다 그치니까 그렇지. 뭐 이제 릴라 네가 엄마 따라가면서 개명했으니까 아직까지 못 참고 길길이 날뛰는 거라고. 약이 바짝바짝 올랐으니까 이제 숨어버리면 된다. 근데 이제 어디로 숨냐? 어디로 숨을까? 뭐 우리 옛날에는 민담, 야담 이런 걸 들어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없는 노부부가 뒤늦게 등남을 했는데 갑자기 스님이 와서 얘 죽을 싸주니까 속세랑 몇 년 끊어야 된다 하면서 절을 데려가잖아요. 예. 그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맞대요. 그게 맞는데 요즘은 절에 들어가서 사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좀 쉽지 않지. 그래서 절이랑 비슷한 곳을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딱 두 군데가 있대요. 네. 그게 군대랑 감옥. 맞긴 맞네. 예. 속세에서 길었던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세상과 단절된 곳으로 가는 곳이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 제일 흔한데 흔히 아는 데는 저 두 군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릴라가 감옥을 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언니가 말을 하는 게 그래 릴라야 어차피 가야 할 군대 그냥 지금 가 했는데 거기서 그럼 끝이냐? 네. 아니죠. 사람을 찾으려면 뭘 보고 찾아야 될까요? 이름 바꿨지. 군대 가서 주소지 옮겼지. 마지막으로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곳 얼굴인데 그중에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눈? 이게 웃긴 게 눈을 어떻게 바꾸란 말이지? 뭔 말이야 하는데 언니가 야 뭘 어렵게 생각해 가서 간단하게 찍고 와 하는 거예요. 성형. 네 그래서 이제 오. 간단하게 눈을 찍고 바로 이상하게 자리가 남아서 임대를 한 거예요. 그렇게 끝이 났냐 했는데 언니가 입이 근질거리다고 릴라랑 한 번만 더 보자고 해서 또 군대 가기 직전에 릴라랑 언니랑 저랑 봤는데 언니가 릴라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릴라야 내가 널 처음 본 날은 말을 안 했지만 그때 네 옆에 네 할아버지 따라다녔다. 그냥 처음에는 나이 많은 양반이 네 옆에 서서 곁눈질로 쳐다보길래 그냥 할아버지가 손자 보러 오셨나?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이게 언니가 뭔 소리를 하나 했는데 네. 돌비님도 아이를 낳아보셔서 공감을 하실 거지만 네. 육아하느라 고생 많잖아요. 네. 그러면 처가든 본가든 엄청 안쓰러워들 하시잖아요. 맞죠. 손주 이쁘지만 내 새끼 고생하는 거 안쓰럽다고. 그 말처럼 손주는 손주고 릴란의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큰아들 장손이잖아요. 예. 그것도 내가 낳은 내 자식이랍시고 손자들을 그 악기가 얼른 데리고 가야지. 그나마 악기 입장에서는 내 자식인 릴란의 생부가 아무것도 안 남고 비참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일지언정 숨은 붙어 있잖아요. 예. 살아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릴라가 안 가면 내 아들이 가야 되니까. 예. 그렇게 그 악귀한테 좌표 찍어주느라 옆에 계속 붙어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 소름 끼친다. 와. 그래서 언니가 릴라한테 그래 뭐 네가 내 말 다 들어줬으니 믿어줬으니 고맙다. 근데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하자면 조만간 얼굴에 표시가 날 거다. 그러면 너한테 부고 소식 하나 들릴 건데 그때는 절대로 몇 달간 너 휴가도 나오지 말고 그냥 거기 붙어 있어라. 그래도 압이었던 거라고. 장례식장 근처도 갈 생각하지 말고 그 지역도 가지 말고 그냥 휴가 나오지 마. 거기 그냥 좀 참아. 또 앞으로 살면서 요행 부리지 말고 그냥 힘들다 내색 말고 그렇게 마음 붙잡고 착하게 살아. 하는 말을 끝으로 릴라는 군대에 갔어요. 네. 이후 몇 달이 지나서 이제 릴라한테 전화가 왔는데 야 봉수야 나 진짜 신기해. 이게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콧부리에 가루줄이 생긴 거야. 이게 그건가 봐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진짜로 릴라의 생부는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는데 아. 릴라는 이제 언니 말 듣고 당분간 휴가도 안 나가고 그때 당시 착실하게 저녁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릴라에겐 나름의 해피엔딩이 되었는데 제 나름대로 궁금증과 위화감이랄까? 그게 좀 남아있어서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생각해도 이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사실은 방법을 네. 몰랐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간단히 끝날 거였으면 그 술 먹던 동네에서 난리 안 피고 가면 될 거를 그냥 조용히 가면 되지. 뭐하러 그래 난리를 피냐 하니까 언니가 이제 첫 번째로 그 악기가 릴라를 찾는 와중에 내 신도 있으니까 위치를 들킬까 봐 그랬고 그러면 릴라도 릴라인데 같이 있던 너한테도 불똥이 튈까 봐 들키기 전에 나가자고 한 거였다. 근데 그때 당시 릴라 뒤에 있던 할아버지 표정이 우리가 나가려고 하니까 매우 막 신난다는 듯이 입이 귀까지 찢어지면서 웃더라. 그걸 보고 그 할배는 얘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었구나. 얘 위치 알려주고 있었구나. 근데 그 악기가 얘를 왜 못 찾았지? 그러면 뭐 방법이 있겠다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나도 받은 게 있으니까 무시하면 그건 내가 벌 받으니 어쩔 수 없었고 그렇게 해서 딱 그만큼만 알려준 것도 맞고 와. 또 이미 개명해서 잘 숨어 있다고 하니까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싶었던 거고 그럼 언니 있잖아 그 릴라 코에 가루줄이 생겼는데 왜 하필 코에 생긴 거야? 하니까 언니가 코가 아니라 콧불이 아니야? 콧불이는 얼굴에서 시작하는 부위잖아 이목구비가 막말로 걔가 시작한 지점이니까 거기가 끊겼을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갑작스럽게 그걸 알려주는 신호가 얼굴에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한 거고. 아 그래 그렇구나. 오 신기하다.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언니 있잖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뭐 릴라 해결됐다 쳐. 뭐 내 친구니까 걔한테만 신경 쓰려고 했는데 릴라 동생이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냥 좀 솔직히 불쌍하다. 언니 안 도와준다며. 아무리 무슨 뭐 좀 안 좋은 인생이라도 그래도 가족인데 그때 술값이 또 술값이지만 이왕 알려주는 거 조금만 더 알려주지 하니까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걔 소년원 갔다며. 감옥 갔잖아. 이미 숨어있는데 내가 거기서 뭘 도와줘. 하고 우와. 그때 일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와, 이거 봉수님. 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을 잘하시지?
진짜로. 좀 저번에 근데 실수를 많이 하고 싶었어서. 아니에요. 폭풍같이 몰아쳤고, 복며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진짜로 복며 들었고, 그리고 저희 시들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솔직히 말하면 영물 중에서도 산신급의 영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호랑이 아니면 사슴인데,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동물이어도 미물이어도. 그래서 이제 언니한테 나 이 썰 넘겨줄 거고 이렇게 네. 제보하고 싶다. 릴라한테도 나 이거 썰 제보할 거니까 이따 들으러 오라고 막 그렇게 호들갑을 했었는데 언니도 이제 그 말을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들한테. 요행 바라지 말고 모든 생명들을 다 존중하면서 살면 그게 다 돌아올 거라고. 네네. 네, 뭐 그 말도 하면서 그 이야기가 이제 끝났는데. 맞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거고요. 지금도 뭐 듣고 계시다면 두 분,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언니분도 해줄 수 있는 선까지만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 릴라 이제 그 분께서도 그분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윗대가 잘못을 하신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든 악행을 저지르면 그 당사자가 화를 입는다기보다도 계속 그 자식의 자식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또 죄 안 짓고 사는 게 마음 편하고 속 편한 것 같습니다. 진짜 봉수님, 그리고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노래 잘 듣고 있어요. 네. 노래 뭐 잘 듣고 있고 요즘 활동하시는 거 잘 듣고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겠지만 그분이랑 대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노래 앞으로도 많이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드네요.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닐 거예요. 그분은 아니죠, 당연히. 제가 생각하는 그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나 강력하게 주셨던 봉수님의 아주 또 섬뜩하면서 시원하게 몰아쳤던 그런 또 레전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호랑곰님께서 시들무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호랑곰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야, 또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돌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호랑곰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그동안 그렇게 잘 지내신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아마 그 이야기가 될까요? 어떨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호랑곰이에요. 제가 친가에서 있었던 일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 친할머니는 예전부터 좀 신주단지를 모시던 분이라고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저희 사촌오빠 얘기예요, 사실. 저희 사촌오빠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좀 어렸을 때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 큰아빠 집, 그러니까 큰아빠, 큰엄마, 그리고 첫째 오빠, 둘째 오빠 사는 집에 제가 잠깐 지내게 됐었는데 그 기간이 좀 길어져서 한 3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지금 얘기할 오빠는 둘째 오빠인 막내 오빠인 거고 그 오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오빠들이 초등학생이었고 저는 한 5살, 6살 이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매번 좀 악몽을 꾸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은 항상 오빠 품에 들어가서 잤었거든요. 그렇게 엄청 친했던 그런 오빠인데 전 시참 때 얘기 잠깐이라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끝부분에 사촌 오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 사촌 오빠가
그 녀석이랑 좀 아는 사이기도 했었고 저는 이제 그 오빠랑 진짜 친오빠인 것처럼 엄청 가까운 사이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2, 3년 동안 그냥 큰 집에서 지냈으니까 제가 큰 집 가족들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연이 끝날 때쯤 제가 서울살이가 조금 힘드니까 네. 그냥 본가에 다시 내려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할머니께서 무릎 관절 수술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할머니를 뵙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뭐 누구도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오빠한테도 연락을 하고 여러 친척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할머니 무릎 수술을 하셨으니까 병문안 좀 하라고 이렇게 연락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대로 일이 있으니까 제가 한 번은 다시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경찰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까지 이 일을 가족들이 완전히 잘 알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촌오빠한테 사촌오빠는 얼추 얘기를 좀 알고 있으니까 혹시 나랑 같이 가줄 수 있냐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일을 하던 곳에 연차를 내고 같이 이제 서울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 출석도 해야 되니까 출석 한번 하고 뭐 집 정리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살던 원룸이 있으니까 그 원룸이 아직 처리하기 전이었어가지고 오빠랑 이제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할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연락이 와가지고 저랑 오빠랑 보고 싶으니까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가 뭐 시간이 좀 지나서 막차 시간이 지난 상태여가지고 당장은 못 내려가니까 내일 아침에 첫 기차 타고 갈 테니까 기다려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오늘 오면 안 되냐고 자꾸 좀 때를 쓰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못 간다고 차가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했는데 그 전화를 옆에 있던 큰아빠가 바꿔서 받으시더니 할머니 그냥 내일 보면 되니까 천천히 내려와라 하고 이제 그 전화를 마무리해 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오빠랑 좀 찝찝한 거예요. 왜냐면 할머니가 예전에는 그래도 촉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보다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좀 그러니까 저희가 첫 기차를 타고 바로 올라가기로 하고 그날은 잠을 잘 못 이룬 상태로 그 다음날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이제 그때 가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부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 할머니는 무릎 관절 수술을 한 거니까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거랑 사실 무관한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당시 할머니 나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이긴 했었지만 할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갈 줄 몰랐으니까 저랑 오빠는 마지막 모습을 못 뵌 채로 갔어요. 사실 그리고 할머니가 무릎 관절 수술한 것 때문에 뭐 부작용이 생겨서 돌아가신 게 아니었고 갑자기 침대 베드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대요. 근데 무릎 관절 수술을 한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것도 잘 못 가시고 해서 저희가 개인 간병인도 붙여놨었고 가족들끼리 맨날 번갈아 가면서 옆에 있었어가지고 간병인 분이 물을 뜨러 갔다 오는 사이에 그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서 의료인 분들 불러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그때 이미 돌아가신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사고가 생겨서 돌아가신 거니까 사실 간병인 분을 탓하기도 힘들고 저희는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죠. 지금 계속 목소리가 떨리는데 괜찮아요. 뭐 어떤 지금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제가 좀 뭐가 보여요 요새. 아이고, 예. 지금 그 기운 때문에 계속 몸이 떨리는 거라 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괜찮으세요? 하셔도 되겠어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는 3일장을 지내는데 그 할머니가 평소에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시던 비구니 스님이랑 그리고 여러 스님이 오셨었는데 그 비구니 스님은 저도 여러 번 뵀던 분이라서 그 스님을 제가 그냥 스님이라 말하면 그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랑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장에게 하는데 오셔서 그냥 계속 케어도 해주시고 그리고 49제 지내기 전까지 매주 가가지고 절에 가서 좀 할머니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부터 49제를 지낼 때까지 하루에 평균 2시간도 못 자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잠들면 할머니가 꿈에 나와서 계속 약간 울부짖듯이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그냥 보이는 건 입만 뻥긋뻥긋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힘들게 잠이 들면 할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저는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왜냐면 저는 마지막을 못 지킨 사람인 거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뭔가 죄책감처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약간 그 병원에 대한 불만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분노도 좀 생기고 했는데, 이게 제가 그때 진짜 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상하지만 이 분노가 제가 큰집 가족들한테 그게 좀 가는 거예요. 사실 큰집 가족은 저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그 문제 약간 시작점도 아닌데 제가 큰집 가족을 탓하면서 미워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엄청 대면대면 지내고 저는 사촌 오빠랑 엄청 가까운 관계였는데 그냥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된 상태로 한 6년, 7년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혼자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사촌 오빠는 할아버지 혼자 계신 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잘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집에서 농사도 좀 짓고 할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좀 도와드리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지냈는데 할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그 코로나 시기가 왔거든요. 코로나 시기가 왔는데 사실 그 시골에는 무슨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동네가 더 많았어요. 왜냐면 그냥 외부 사람이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할아버지 뵈러 갈 때 마스크 쓰러 가서 할아버지 뵙고 하는데 그냥 오빠는 모른 척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할아버지가 하루는 그냥 숨을 쉬는 게 너무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오빠랑 진짜 오랜만에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원래 이렇게 숨 쉬었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 근래 좀 그래서 병원을 좀 가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차 따로 끌고 갔었고 저희 부모님 차가 있었는데 제가 부모님 차를 타고 갈 테니까 내 차를 써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시골에는 차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오빠가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차 타고 할아버지 모시고 병원 갔다 오라고 저는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갔어요. 그러고 병원에 갔는데 작은 병원 가니까 점점 더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코로나 시기 때 병원 가기가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오빠의 인맥을 통해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앓던 병이 폐 속에 있는 혈관이 굳어지면서 그쪽으로 산소 공급도 안 되고 피 공급이 안 되니까 폐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폐를 한쪽을 잘라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술을 하려면 그것도 되게 밀려있는 상황이었던 상황이라서 그냥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술만 하고 할아버지는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대면해가지고 뵙는 게 어려웠었고 그냥 유리창 하나 두고 창문 하나 두고 이렇게 뵙고 직접적으로 대화가 잘 안 통하니까 전화로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랑 그렇게 통화를 했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반년 정도 계시다가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또 다시 3일장 지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오랜만에 친척들끼리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밥을 먹을 기회가 생겼는데 오빠가 그때 이제 전 시참 때 그거 얘기하면서 요새는 괜찮냐 별일 없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랑 물꼬를 좀 트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편해져서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 여전히 사람은 좀 무서워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때는 얘기했었고 오빠는 괜찮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오빠가 혹시 할 말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할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는데 오빠가 맨 처음 꺼낸 얘기가 뭐였냐면 너 혹시 약간 귀신 이런 거 믿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뜸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제 저는 사실 제 친한 친구가 무당이다 보니까 이런 일을 접할 기회도 많고 저는 외가 친가 둘 다 약간 그런 끼가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냥 있다고 믿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빠가 사실 자기는 엄청 아기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보고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일하게 괜찮았던 순간이 저랑 같이 자거나 저랑 같이 있던 순간이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왜 이때는 괜찮고 이때는 안 괜찮지를 하나씩 되짚어보잖아요. 되짚어보다 보니까 그냥 너랑 있었던 순간이 좀 괜찮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제가 악몽 꾸면은 항상 오빠한테 안겨서 잤다 했잖아요.
오빠는 그때마다 가위를 눌려 있는데 제가 이제 가서 안기면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터치하니까 그때 풀려가지고 잘 자게 되고 이랬었대요. 이런 식으로 했었어가지고 근데 오빠가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항상 기운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를 좀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사실 큰아빠의 엄마는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가 무당이었던 사실을 되게 숨기고 싶어 하시고 부끄러워 하셨대요. 왜냐면 그게 예전에는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장남으로서 겪었을 땐 큰아빠는 좀 힘들었어서 그런 얘기도 싫어하시고 그런 영적인 것도 안 믿으시고 하니까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약간 사내 자식이 무슨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빠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냥 문득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털어놓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항상 그 무당인 친구를 돌비라고 불렀었기 때문에 돌비라고 할게요. 돌비가 전화가 와서 너 혹시 장례식장 이름이 기억이야 니은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뜸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억인데? 이렇게 하니까 알겠어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라고 보냈는데 그 친구가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기도터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차에 탔나 봐요. 혼자서. 차에 딱 탔는데 그냥 눈 감고 생각을 했는데 문득 약간 저랑 되게 닮은 남자 얼굴이 딱 보이더니 그 남자 얼굴로 저희 영정사진에 검정색 띠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거를 순간적인 이미지로 본 거예요, 걔가.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얘가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고 저한테 그때 당시에 전화해가지고 어디냐고 하고 이제 바로 달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기도터가 제가 있었던 그 장례식장과 그렇게 멀진 않았어가지고 그 친구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왔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오빠랑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있었는데 오빠를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오빠도 그냥 잠깐 자리 비켜준다고 그 벤치에서 일어나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오빠 앉아 계시라고 저는 그냥 잠깐 얘 보러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 관련된 얘기를 그 면전에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기 좀 그러니까 내가 방금 오면서 영정사진을 하나 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빠 되게 곰이랑 닮으셨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영문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방금 이 얘기들을 몰랐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오빠가 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나 먼저 들어갈 테니까 둘이 얘기하고 들어와 했는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예. 지금 할아버지 장례식장이니까 오빠는 왜 그렇게 됐냐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른다. 근데 그 오빠 보자마자 보였던 게 할머니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빠를 계속 쓰다듬고 있다고 오빠 요새 잠 잘 잔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아니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오빠 옆에 할머니가 계속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고. 근데 이게 어쨌든 조상도 귀신이니까 귀신 손은 가위 손인데 그걸 예쁘다고 계속 만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든 생각은 근데 무당은 어떻게 보면 신을 모시는 사람이니까 그런 약간 귀신 잡기 이런 느낌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신들도 귀신이긴 하다. 그리고 무당이라고 다 신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지금 오빠 곁에 있으니까 오빠가 되게 힘들었을 거다. 그리고 오빠가 다른 얘기한 거 없냐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같이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조금 놀랬던 얘기들을 좀 얘기해보자면 오빠가 할아버지랑 오빠랑 이렇게 둘이서 그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고 있을 때 어쨌든 큰엄마 큰아빠는 오빠도 할아버지도 걱정이 되니까 계속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그냥 초가을쯤이니까 사실 우리 9월만 돼도 아직 덥잖아요. 근데 그렇게 더운 날씨인데 그 집안이 너무 썰렁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빠한테 너 밤에 잘 때 안 춥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무 춥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보일러 고장난 것 같으니까 그 기사님 불렀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냐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기사님이 왔는데 보일러엔 아무런 이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댁이 빛도 엄청 잘 들고 제가 예전에 거기서 엄청 많이 잡았으니까 아는데 그 집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 뵈러 갔을 때도 그렇고 그냥 이것들이 되게 그 분위기가 엄청 따뜻한 분위기였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그 집이 너무 추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냥 오죽하면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지내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집이 너무 춥고 이질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 친구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돌비는 갔어요. 가고 그 3일째를 다 지내고 할아버지를 보내드린 다음에 저희가 49제를 지낼 때까지 그 돌비가 맨날 저한테 전화해서 오빠는 어떻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는데 오빠 무슨 일 있는지 계속 전화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 오빠는 뭐 그냥 그렇다 뭐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49제 전에 마지막 주말에 제가 그 절에 가가지고 비그니 스님을 뵀는데 그 스님이 대뜸 저를 불러서 밖에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고 산책할 생각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스님이랑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보살님은 뭐를 많이 보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는 뭐 보는 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요점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보진 못하지만 느끼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한테 혹시 그 큰 집의 둘째 아들은 어떻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오빠도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빠는 조금 더 많이 타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오빠는 사실 지금 일이 아무것도 잘 안 잡히고 안 되고 있을 거고 네.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갈 텐데 그분은 저희 쪽이거나 아니면 다른 쪽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종교로 귀의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 신을 모셔야 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돌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약간 어리둥절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거를 돌비한테 좀 날 잡고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49제가 끝난 다음 날쯤에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네가 봤을 땐 우리 사촌 오빠가 어떤 느낌이냐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빠는 선택을 하면 된다고. 왜냐면 그러니까 돌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빠는 선택지가 있다. 아예 진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교에 기의를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신을 받거나. 근데 너네 큰아빠 성격상 그게 될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잖아요. 저는 아는데 이제 돌비는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너는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나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빠의 선택이 중요한 것 같다고. 오빠는 원래 그 약간 공직에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사주는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 맞는데 근데 그 기운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어서 그게 그쪽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오빠가 전에 일했던 일도 원래는 소방공무원이었어요. 근데 휴직 처리를 하고 그냥 퇴사를 냈다 해버리고 그냥 오빠가 거기에 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하는 족족 다 망하고 약간 실패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저랑 그때 봤던 거죠. 그래서 오빠는 요새 이런 상황이라고 들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해하고 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은 귀신과 신을 구분을 해서 그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오빠는 그게 아니니까 모든 귀신이 다 지나가는 과정일 거다. 네. 그래서 많이 힘들 거라고. 그래서 내가 괜찮냐고 계속 물어보는 게 이 내림을 받지 못해서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심해 보여서 그 약간 빙의기도 있고 뭐 이런 걸 좀 풀어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친구니까 막 돈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 친구는 계속 이제 그 오빠를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그래서 그 선생님들 중에서 좀 적합한 사람을 찾았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내림을 받던 아니면은 그냥 지금 들려있는 귀신이라도 좀 쳐내고 그리고 할머니 제대로 된 데 보내고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 과정을 지내야 되고 사실 저희 사촌 오빠도 그렇고 제 친동생도 그렇고 이런 걸 좀 가려내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예. 그거를 하는 과정이 사실 작년 말이었었고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집도 이사하고 할아버지 댁도 그렇게 다 마무리하고
근데 결론은 사촌 오빠는 빙의도 맞고 네. 할머니가 그걸 지켜낸답시고 이제 옆에 계속 있으니까 아프고 힘들었던 것도 맞고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엄청 지쳤던 상황인데 사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지금 거의 5년 됐죠. 그래서 20년도부터 약 5년 정도 지났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다 가족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었고 근데 이게 되게 그 오빠가 거부를 하니까 저도 건드렸었고 네. 제 동생도 건드렸었고 하니까 어쨌든 저희 큰집이랑 저희 가족이랑은 다 모인 상태로 이 굿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11월쯤에 하고 한 달 동안 거의 연락도 안 되고 조금 그랬었는데 저도 많이 아팠었고 그리고 아이고. 제가 그 사연을 보내고 나서 그 계속 보이고 느껴지고 했었다 했잖아요. 귀문이 좀 열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새 좀 소리도 많이 듣고 사실 이 시참하기 전에 그 전 사연 듣는데도 계속 뭐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뭐 괜찮아졌고 오빠도 결론을 말하자면 사실 아직 그냥 그것만 했고 굿을 받아서 무당이 됐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네. 지금은 그냥 그런 상황이다 정도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라고 네. 해야 될지 그냥 그 다음 얘기를 하자면 방금 제 동생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제 동생은 아무런 일도 없고 그냥 그 MBTI로 얘기하면 ISTP의 끝판왕인 친구거든요. 그래서 엄청 무덤덤하고 걔는 뭐가 무섭다 소리 지르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슬퍼도 아 슬프네 하고 그냥 눈물 흘리지도 않고 좀 잘 참아내는 속을 엄청 담아내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런 식으로 담아내고 하다가 한 번 좀 무서웠던 적?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무섭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 작년 말쯤이었어요. 이렇게 굿을 해야 되니까 너도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동생이 그날 저랑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너도 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때까지 와야 되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너는 그 당일에 오지 말고 그 전전날부터 본가에 와 있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제 동생이 제 전화를 받으면서 그냥 그 스피커폰 해놓고 그냥 배달을 주문하고 있었나 봐요. 뭐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냥 마라탕이랑 시키고 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을 해놓고 이제 저랑 통화를 하다가 그 배달 음식을 그냥 집 안에 넣어가지고 테이블에 그냥 올려만 놓고 그냥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그냥 자고 일어나가지고 저거 데워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동생이 잠든 거예요. 근데 동생이 잠들었는데 가위가 눌렸어요. 근데 원래 걔는 가위를 엄청 많이 눌렸대요. 저한테 말을 안 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가위 눌리면은 그냥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고 막 약간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제 동생은 그냥 그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날은 그 새끼손가락이 안 움직여져가지고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배달 음식을 놔뒀던 테이블에 앉아있었대요. 앉아있길래 아니 저 사람은 뭔데 내 집에 와서 저기 앉아있냐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그게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쟤는 왜 내 밥을 먹을라 하나 짜증나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먹으면서 제 동생한테 이렇게 딱 뒤돌아보더니 먹고 싶어?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제 동생이 내 건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근데 너 이거 못 먹어 하면서 엄청 약간 비웃듯이 웃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뭔데 내 밥을 먹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그 사람이 다 먹더니 잘 먹었다. 근데 저거 먹지 마라. 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냥 그 문 밖을 이렇게 통과해서 나가는 그런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냐 하고 그 배달 음식 온 거를 이렇게 열어서 봤는데 요새 배달 용기 보면 불투명이잖아요. 근데 그 공깃밥이 위에 엄청 곰팡이가 다 쓸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라탕도 아예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문하고 그때 당시가 2-3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그렇게 변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이렇게 하고 이제 저한테 어이없어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사를 했었어야 돼가지고 이삿짐 옮기고 저는 돌비랑 같이 있었는데 돌비가 그 귀신밥이야 먹지마 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너도 죽는다고. 세게 말하긴 했는데 아무튼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 다 버리고 제 동생한테 제가 새 거 시켜서 이렇게 먹게 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 제 동생도 사연이 좀 있어가지고 이건 또 따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그 미세한 떨림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미세한 떨림도 있었고 얼마나 또 말씀하시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도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셔서 호랑검님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해주실 이야기들 편안하게 해주실 수 있을 때 언제든지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랑곰님도 갑자기 연락이 좀 안 되셨을 때가 있었어요, 작년에. 예,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인지 몰랐었는데 항상 저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나중에 연락을 좀 받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있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시 이렇게 돌아와 주셔서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는 거에 또 감사함을 느끼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호랑곰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